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강남이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관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보다 용적률이 더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되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이고 주민 분담금은 어떻게 됐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 태교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창의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강남 지역에 대대적인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남이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공동주택과 박경서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네, 강남이 대대적인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인데 현재 확정된 지역 어디입니까? 지금 재건축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데는 지금 반포 주공 1단지 하고요. 예. 5,600여 세대 됩니다. 그리고 신반포 15차 722세대 그리고 개포지구의 주공단지들이 대부분 15,000여 세대 되는데 재건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쪽에 주공 5단지 한 7,000세대 되는데 지금 현재 정비계획이나 건축 심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까?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예. 현재 공사가 시작된 곳은 반포동의 신반포 1차가 한 1,619세대인데 지금 착공이 됐고요. 그리고 잠원동의 대림아파트 843세대도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올해 안에 다 공사가 시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이나 건축심의 준비 중인 재건축 단지 공사는요. 건축심의 받아야 되고 또 사업인가와 관리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이후에도 또 2주 기간을 감안하면 아마 빨라도 2015년이나 2016년 정도 돼야 공사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규모 이지에 따른 전월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시작 시기를 예측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반포 지역, 또 개포동 지역, 또 잠실 지역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강남 지역이 이런 지역들이 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강남하고 강북은 주어진 자연 환경하고요. 도시 형성 배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먼저 1970년대부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시기가 먼저 도래하였고요. 한 2019년 이후에 가면 강북권에도 아마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핵심이 사실 그 용적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인데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적률을 기존보다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국토부에서 금년 1월에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게끔 제도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각 시도마다요. 해결해야 할 현황과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포함해서 각 시도별로 해서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주민 분담금도 어느 정도가 될지 좀 추정이 가능합니까? 사실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이 상향되고요. 그리고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구체적인 분담금은 사실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받아서 예. 관리 처분 계획 시에 결정되기 때문에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분담금 예측은 좀 사실상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 재건축에 들어갔던 강동구 그 고덕 시형의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1억 원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재건축의 부담금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좌우를 하는데요. 예. 그와 함께 지역 여건하고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예. 아마 강남 지역의 경우는 조심스럽지만 강동 시형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나은 여건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분담금이 늘어나다 보면 지난번 뉴타운 사태와 같은 사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뉴타운은 보통 한 재개발이 주였는데요. 예. 아파트 재건축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예. 현 제도에는 조합원의 과중한 분담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를 예.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철거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조합원들께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본인의 부담금을 확실히 확인하고 예. 이주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곳 말고 재건축이 추진 중인 지역 더 있을까요? 최근 재건축 안전 진단을 통과한 대규모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지금 현대하고 한양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압구정 지구 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한 10,000여 세대가 됩니다. 현재 현 세대만. 그다음에 이제 반포주공 1단지의 3주구 예. 거기도 지금 안전 진단이 통과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가끔마다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음마 아파트 예. 4,400세대요. 그리고 대치동의 쌍용 아파트하고 미도 아파트도 안전 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 박경석 공동주택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문화전에 다녀왔습니다. 네. 부제가 문화로 나라를 지키단데요. 간송 선생님이 모았던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대거 출품된 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DDP는 예전 동대문 운동장 부지를 공원화시키고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탄생했는데요. 네. 작년에 준공을 마치고 올해 3월 21일에 문을 열었는데 이 개관 특별전으로 간송미술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이번에 특별히 간송문화전을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3월 21일 개관이면 아직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개관작으로 간송문화전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원래는 1971년부터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에서 간송이 모은 문화재들을 매년 5월과 10월에 단 2번만 공개 전시를 해왔는데요. 네. 이번처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상시 전시로 마련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시간이 안 맞아서 작품을 볼 수 없었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이번 전시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간송미술문화재단 백인산 연구실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 1938년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 형태의 건물들이 여전히 계속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최근 한 5, 6년 사이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고 또 미술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면서 간송미술관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그 관람객들이 오셨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변화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간송미술문화재단이라는 거를 어떤 변화의 주체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렇지만은 그 내부의 인프라는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많은 관람객을 수용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과연
80년 정도 가까이 된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DDP라는 건물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물색하는 와중에서 저희는 인프라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DDP로서는 컨텐츠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간에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이번에 DDP 개관 기념전이자 저희로서는 간송미술관 재단 창립 기념전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간송 전영필 선생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문화재를 전시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전영필 선생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 문화재들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전영필 선생의 삶과 정신도 알아보는 의미 있는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백인산 연구실장의 말을 통해 들어보시죠. 전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개월씩 되어 있는데요. 1부 전시 같은 경우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문화재를 모아가는 어떤 과정, 그리고 일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스토리 위주로 꾸며본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간송 선생님께서 모으신 문화재들 중에서 명품이 아닌 것이 없지만은 특별히 사연이 있는 그 문화재를 구입한 내력과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얽혀져 있는 것들을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꾸며본 전시가 1부 전시고요. 그리고 그 전시가 6월 15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이후에 다시 7월 2일부터 2부 전시가 시작되는데요. 2부 전시는 어떤 사연과 관계없이 간송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명품 위주로 선정을 해서 각 장르별로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명품이지만은 간송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구하셔서 수정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부에는 못 나오고 2부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게 됐습니다. 네, 간송 전영필 선생께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전영필 선생은 1906년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네. 24살 무렵에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생길 만한 젊은 나이임에도 그런 것들을 모두 뿌리치고 우리 민족 문화재를 지키는데 한평생을 바치기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교육, 후직 양성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요. 보성 중고등학교를 인수하는 등 문화재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도 공헌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간송 선생은 그 가진 자들의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주서 실천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부자로 태어났지만 혼자서만 부를 누리면서 살지 않고 이 부를 우리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신 훌륭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송 선생님은 이 문화적 독립운동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전영필 선생이 모은 수집품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한국 미술사를 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많은 문화재와 유물들을 지켜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 어떤 문화재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주요 전시품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이번 전시의 백미로 꼽히는 훈민정음을 포함해서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보 8점과 보물 3점 등 모두 130여 점의 다양한 문화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정조시대의 최고의 화원으로 꼽히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과 풍속화의 대가인 신용복의 해원 전신첩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청자의 절정이라 불리는 청자상감, 운항 문매병 등 도자기류도 24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부는 간송 선생이 어떻게 문화재를 지키게 되었는지 이야기 형식으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했던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모두 5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화살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첫 번째 간송 이야기부터 마지막 훈민정음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이야기에 따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 전시에 담긴 이야기들 간송문화전 최미리 해설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본 전시는요, 총 5가지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간송 이야기인데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랑 간송 미술관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길을 열다인데요. 이곳에서는 간송이 초기에 수집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간송은 겸재 그림을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겸재의 그림이 조선 문화의 우수성과 깊이를 알려주는 작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요, 지켜내다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나라 미술품 해외 반출 주요 통로였던 경성미술불학부라는 미술 경매소에서 간송이 일본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지켜낸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간 찾아오다입니다. 이 공간은 간송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되찾아온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일본에 거주했던 영국인 국제변호사 존 개츠비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청자의 매력에 빠져 많은 양의 고려 청자를 수장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패망할 것을 감지하고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려 청자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간송이 일본으로 직접 가서 개츠비의 고려 청자 20점을 일괄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훈민정음입니다. 우리 문자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작품만 한 공간에 넣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회 현장에서 그런 전시 작품들에 대한 해설도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시간만 잘 맞춰서 가신다면 전시에 대한 해설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평일에는 모두 4번의 해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3시 30분, 4시 30분으로 이 시간에 전시장 입구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고요. 단체 관람객의 경우에는 예약을 하신다면 평일 10시부터 11시까지 예약 투어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전시회장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까? 네, 제가 갔을 때는 평일 낮 시간인데도 많은 시민분들이 전시장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더 몰려서 유명한 작품의 경우에는 30-40분 정도를 기다려야 볼 수 있을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오셨던가요? 네,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전시를 보러 오셨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분들도 꽤 있었고 문화 관련 개모임을 통해서 단체로 보러 오신 아주머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전공 수업 과제를 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전시를 보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평소 전시나 도자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재를 보면서 직접 공책에 따라 그려가면서 감상하는 사람 등 관람 목적이나 방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이제 문화적인 거 뭐 영화 보기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박물관에 자주 가는 편인데 그때 못 봤던 것들을 여기서 실물을 딱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감격에 좀 겨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재를 지켜낸 전영필 그분에게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역사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어요. 오게 된 동기는 학교 수업 때문에 가서 보고 전시 후기 쓰라고 해서 왔고요. 그리고 간송미술관보다 더 예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 고려청자 쪽 듣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간송에 나온 것들 중에 백자도 있고 청자도 있고 한데 고려청자가 정말 용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골라 그리고 있어요. 워낙 그 간송미술관 전시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봄, 가을에만 전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돼서 못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생기면서 특별전 한다고 해서 기회 봐서 왔어요.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이 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뭐 지키고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참 대단하고 그거에 더해서 이 작품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장인 정신 굉장하더라고요. 네, 이번 전시회 무료는 아니죠? 네, 관람료가 있는데요. 성인 일반은 8,000원이고 만 18세까지의 어린이나 청소년 또 65세 이상 어르신과 20세 이상 단체나 장애인은 6,000원에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송영미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음식, 태교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은 계속해서 창의력에 대하여로 꾸며줍니다. 이번 주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진미선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불법 대북 송금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 씨의 대북 송금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유 씨 명의의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의 송금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010년 유 씨가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26억 원을 배달한 뒤 4억 원에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했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67살 김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고 전기장판과 냉장고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노량진동에서 19살 이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18살 이모군 등 2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군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거여동에 있는 빌라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전거와 보관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산부는 소중한 생명을 안고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좋은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요. 임산부가 꼭 먹어야 할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교에 좋은 음식, 아시아에서는 고대 문헌이 있다고 그러죠? 네네. 원래 태교의 발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고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런 아시아 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조선 정조 때 그 문장가 사주당 이씨가 그 자신의 태교와 또 양육 경험을 기초로 해서 쓴 책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태교 신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네. 1801년에 나왔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그 태교 교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식이 단정하기를 원하면 잉어를 먹어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슬기롭고 기운차기를 원하면 소의 콩팥, 보리. 그다음에 총명하기를 원하면 해삼을 이제 임신 도중에 먹어라 하는 그런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포함해서 옛날 문헌에는 대개 태교 그러면은 부모가 태내에 있는 태아를 가르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태아에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임산부의 주의사항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임산부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선조들은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율무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예. 그 한방에서는 마른 생강이라든가
엿기름 또는 계피 같은 것도 유산 유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임신 중엔 가급적 먹지 말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살구씨라든가 복숭아씨, 그다음에 모란 껍질, 목단피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것들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광물 성분이 함유된 우황 청심환 같은 것도 임산부의 금기 약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상 그 살구씨라든가 복숭아씨는 요즘도 그 안에 그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금기 음식 중에는 합리적인 것도 있는 셈이군요. 네. 예. 그렇다면 임신부가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호두라든가 대추, 매실 이런 것들을 태교의 이로운 식품으로 여겼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호두에는 임산부에게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고 예. 또 모양이 좀 뇌하고 닮았잖아요. 겉모양이. 예. 그래서 이제 즐겨 먹으면 아이가 총명해질 것이다. 영특해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예. 또 대추를 먹게 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고 또 임산부의 몸이 잘 보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임산부의 경우는 불안이라든가 불면 이런 게 시달리기 쉬운데 이럴 때는 대추차를 많이 권했고요. 예. 또 일반적으로 이제 임신 초기에 그 보통 이제 임산부들이 신맛 음식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태아의 골격 형성에 필요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본능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신맛 식품에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구연산 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신맛 식품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신맛 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실 아닙니까? 예. 사실 신맛이 너무 강해서 생으로 먹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예. 그 임신 중에 특히 먹으면 좋다고 하는 생선도 있습니까? 예, 그 태교 신기에 이제 권장된 생선이 잉어인데요. 네. 잉어는 이제 양질의 단백질, 그 다음에 칼슘, 비타민 B1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잉어는 붕어보다 상당히 크죠. 예. 우리가 붕어는 보통 약 30cm만 넘어도 월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잉어는 평균 35cm 정도 크기고요. 길이가 뭐 한 1m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동의보감에 보니까 거기 잉어는 민물고기의 왕으로 그렇게 예찬이 돼 있는데 특히 임산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태동과 임산부의 붓기를 다스린다. 예. 또 임신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앞서 보니까 해삼도 추천 식품이던데요. 네. 해삼도 한방에서는 그 임산부의 그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 또 모체와 태아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해삼은 임신한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한방 약재로 쓰이는데 선천적으로 좀 허약하거나 또는 태반이 약한 임산부에게 그때는 인삼보다 오히려 해삼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임산부에게 흔히 이제 추천되는 음식으로 동물성 식품 중에는 닭고기가 있고 새꼬리, 또 흑염소, 가물치, 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식물성 식품 중에는 보리밥이라든가 잣, 밤, 또 산나물, 도라지, 요즘 많이 나오는 쑥, 뭐 또 아니면 흑임자 이런 것들이 태아와 산모에게 이로운 어떤 태교 식품으로 꼽혔습니다. 예. 그 비타민하고 미네랄 항상 중요하다고 지적이 되는 성분인데 임신 네네. 초기에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특히 이제 비타민 E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그 세포 손상을 막고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비타민 E를 좀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비타민 E가 많이 든 식품은 현미라든가 콩, 참깨, 상추 또는 뭐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참치, 정어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또 그 임산부는 보통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제 같은 거 드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철분을 이제 아이들한테 태아한테 뺏기게 되는데 따라서 빈혈 예방을 위해선 철분이 많이 함유된 새간같이 동물의 간이라든가 또는 소라, 굴, 멸치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기를 낳은 뒤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태교 신기에 조금 언급이 돼 있는데요. 예. 아이를 낳은 뒤에는 새우와 미역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선조들은 그 산모에게 권할 만한 생선으로 가물치를 우선 꼽았는데요. 예. 이 가물치는 토종 민물고기입니다. 근데 별명이 가모치입니다. 예. 그 모가 이제 어미모인데요. 그래서 산모에게 유익한 생선 이런 의미입니다. 말 자체가. 그렇군요. 예.
다른 생선에 비해서 칼슘이 월등하게 많아 산후 빈혈이 있고 또는 기운이 없고 이런 산모에게 몸조리용으로 추천할 만할 것 같고요. 예. 가물치를 좀 푹 구워서 줌을 짜서 먹게 되면 부족한 젖도 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미역국의 경우에도 산모들이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만 권장할 만한 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후에 처음 먹는 척국밥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모용 국에 넣는 미역을 해산 미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때는 이제 보통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렀는데 만약에 가격을 깎게 되면 아이의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또 꺾지 않고 보통은 이제 미역을 새끼줄로 묶어서 이렇게 팔았는데 만약에 꺾인 미역을 먹게 되면 난산한다. 이것도 역시 속설인데 예. 뭐 속설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산모에게 미역국을 권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임신 중에는 아이에게 칼슘을 뺏기게 되는데 예. 이 칼슘이 미역에 풍부합니다. 특히 예. 말린 미역에는 100g당 거의 1000mg 정도 들어있어서 예. 같은 양의 말린 멸치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고요. 예. 뭐 우유보다는 훨씬 많고요. 예. 근데 이 칼슘은 이제 뼈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산후에 자궁을 수축하고 또 지혈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출산 도중에 출혈을 통해 가지고 철분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미역국을 드시면 그 철분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산후 빈혈 예방식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보통 이제 산후에는 보통 이제 변비라든가 비만 이런 것들이 오기 쉬운데 예. 이런 예방식품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오드 함량도 높다는 게 예. 그 미역국을 권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결국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창의력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세상을 바꾸는 시간과 테드엑스의 기획자이신 송인혁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는 연사들에게 요구하는 10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네, 그 10계명이라는 게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건데 예. 사실은 그 어찌 보면 주인공은 연사가 아니라 관객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객들에게 감동이나 어떤 뭔가 움직임을 주기 위한 딱 10계명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좀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게 있냐면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 대신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남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의 진실한 이야기를 해라. 예. 그리고 그냥 단순히 강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꾼다는 큰 생각으로 좀 임해달라. 예. 그리고 관객들은 바보가 아니다. 동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고요. 그리고 관객들의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지 마라. 예. 그리고 사실은 많은 그 강사님들이 그냥 바로 발표를 하신 경우가 되게 많은데 리허설은 굉장히 많이 할수록 좋다. 그리고 사실은 많이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적을수록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등이 있습니다. 예. 그 10계명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해놓고 자랑은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단점을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무대에 서는 분들이 이렇게 관객들은 자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연사 자체가 누군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연사님들이 무대에 선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막 뭐 이력들을 발표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 성공한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난 정말 힘들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들 이제 어떤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냈던 아이디어 딱 보시면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연사들이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공감을 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사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예. 강연이라는 건 특히 뭐 모든 스토리텔링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관객들과 함께하는 여정이다. 예. 그래서 이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그 이야기 그 시작 지점을 같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미 무대에 서 가지고 막 뭐 열정을 가져라, 창의성을 키워라, 뭐 도전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시작부터 괴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 시작 지점부터 그게 나의 이야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부터 사실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질병은 AI라든지 에볼라 같은 뭐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예. 이 질병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한 해 5억 명이나 되는데요. 예.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우리나라 10배가 넘는 인구의 사람들이 이제 그 질병으로 감염이 되는데요. 사실 예.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질병으로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망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애들이 굉장히 이 질병에 속수무책인데 거의 60초에 한 명이 사망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됐던 조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질병에 비하면 우습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질병이 우리나라에 전염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죠. 순식간에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질병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 영화에나 나오는 그 좀비 바이러스 같은 그런 건데요. 사실은 이 질병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예. 그러니까 모기에 물려서 죽는 질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질병은 모기장만 있으면 죽지 않을 수 있고 뭐 간단한 치료제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사실 우리한테는 멸종된 거나 다름없는 질병인데 이 질병이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게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강연자들이 한 해에 말라리아로 그 뭐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 사람들한테 모기장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기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금을 모금하자.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한쪽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게 정말 무서운 질병이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막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알고 봤더니 아니 뭐 말라리아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놀라움과 사실은 그게 너무나도 그 사소한 질병이었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는 데 반면에 그렇죠. 한쪽에서는 멀리서 남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말라리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공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는 이제 시작 시점을 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as is to be라 그래서 현재 상태와 내가 기대하는 상태 현재 상태와 기대하는 상태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하면 마치 그 발전기 원리처럼 발전기가 그렇게 N극과 S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에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 이런 거구나 에너지를 느끼게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내가 아니라 그들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네. 이건 어떤 말인지요? 내 위주가 아니고 듣는 사람 위주로 말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사실은 청자들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자기 자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의 어떤 성공담이라든지 나의 극복담 이런 게 아니라 관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려보면 이제 어떤 새로운 생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쳤을 때요. 뭐 새로운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보다 제가 오히려 관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예를 딱 들어버리면 사람들도 재밌어 하실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폭 있잖아요. 조직폭력배라고 그러죠. 조폭들이 폐차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폐차장을. 그러니까 왜 좋아할까? 딱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조폭이 폐차장을 좋아한다? 왠지 좀 분위기나 어울릴 것 같잖아요. 이렇게 뭔가 영화에도 보면은 폐차장에서 그렇죠. 뭐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연장도 있고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 폐차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폐차장에 보면 제일 귀한 존재가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들이 보통 폐차를 하잖아요. 그중에서 디젤 자동차가 굉장히 귀한 존재인데요. 왜 귀하냐면
그 디젤 자동차는 보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뒤에 그 매연을 거르는 필터가 있잖아요. 네. 그 촉매 변환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엔진 가격 제일 비싼 부품의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고요.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체 매출의 거의 한 1.5%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부품이거든요. 그렇군요. 전체 그 매출량이.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소재의 주 소재가 백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촉매 변환기라고 하는 것의 주 소재가 백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쇠를 녹여서 어떤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디젤 자동차에 있는 촉매 변환기를 이제 파는 게 훨씬 돈이 된다. 그래서 이미 조폭들이 그 비즈니스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구나. 조폭이 뭐 사람만 괴롭히는 줄 알았던데 그런 것까지 해?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 많은 관련 이쪽에서 보면 리더십 교육이나 뭐 창의 교육까지 다 직접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보다 또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다라고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예를 말씀드리며 아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야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구나 알게 되면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그들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군요. 지금 그 디젤 자동차에 있는 그 매연 방지용 촉매 변환기가 백금이어서 조폭들이 좋아한다.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그 자동차 회사의 그 차장님께서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하면 정말 돈이 되겠다. 라고 해서 딱 봤더니 이미 조폭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약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가진 자들이 책임을 지는 흔히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모금 운동 같은 경우에도 뭐 연말도 그렇고 특별한 무슨 큰 뭐 참사가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 비슷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모금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의 관점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여를 좀 이렇게 이끄는 데 좀 부족함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면에는 사실 뭐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그 어찌 보면 청자들은 이 이야기를 이 그 당위성이나 이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방식을 바꾸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보면 제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조산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해마다 그 일찍 태어나는 그 조산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애들이 한 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인큐베이터, 그 체온을 유지하는 인큐베이터만 있으면 살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금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모금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TV에 보이는 게 진짜 뭐 숨을 깔딱깔딱 이렇게 숨쉬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죄의식을 일으키죠. 쓰나미라든지 지진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하는데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모금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모금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중에서 주변에도 본인이 주변에도 너도 같이 이 운동에 동참하자 라고 주변에도 이야기를 하셨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분들이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식을 덜어내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방식을 좀 바꾸게 되면 좀 사실은 요점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죄의식이 아니라 영웅심에 호소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이 똑같은 사례를 다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한 여성 CEO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테드 컨퍼런스에 와서 이제 제안한 내용인데 모금 활동이 정말 고맙다. 근데 인큐베이터를 구입해줘봤자 무슨 소용이냐. 왜냐하면 인도라든지 많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은 전기도 사실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리한테 줘봤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고장나고 그냥 그런 채로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칠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제안을 하는데요. 예. 이제 일종의 그 워머라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는 그 포대기 같은 그런 용도의 그 워머가 있는데 그 워머 바깥쪽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속이 밀랍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에 끓이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6시간 동안 그 인큐베이터 온도와 비슷한 항온이 6시간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전기가 필요 없군요. 전기가 전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첨단 테크놀로지도 필요 없고 그냥 물만 끓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인큐베이터 가격은 2천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요거의 가격은 30만 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걸 인해서 살려낸 정말 예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 아이들을 도와주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밀랍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구나 하면서 더 들여다보게 되고 아이들을 더 돕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윤혁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4명 수수료면 얼마가 더 이익인데요.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이었기에 6개월 내 이용 고객 중 76%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사로 참 좋은 여행을 뽑아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참 좋은 여행.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